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생산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탈세계와 코로나 등이 겹치면서 대부분 국가들이 물가 압박을 받으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했었는데요.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확연히 둔화세를 보이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난 2년간 치른 물가와의 전쟁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글로벌 시장 인플레와의 전쟁 끝났나입니다. 2023년 11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2021년 2월 이후 최저. 2023년 12월 미국 FOMC 회의 금리 인하 논의 있었다. 2023년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 본격 금리 인하 전망.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연준이 비둘기파로 변신했다. 2023년 마지막 미국 FOMC 회의 결과 발표 후 금융시장에서 나온 환호의 외침이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분기마다 내놓는 점도표 변화에도 주목했는데요. 2024년 말 금리 예상치는 4.6%로 이전 예상치인 5.1%에서 0.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도달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는 물가로 인해 세계 주요국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통화 긴축에 돌입했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물가 지표가 둔화되면서 4년 만에 고물가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 중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유럽, 일부 신흥국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작년 11월 말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연 2.2%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또 내년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들 국가 인플레이션이 2%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 연준과 ECB, 영국 중앙은행의 인플레 목표는 모두 2%로 올해는 선진국 금리 전환에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플레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것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일부 국가가 조기에 승리를 선언할 시 물가가 고정화, 경직화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전쟁에 대한 승리 선언, 언제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칠 수 있을까요? 글로벌 시장 인플레와의 전쟁 끝났나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WM 사업부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말에 산타클로스가 왔었다는 성탄절의 네.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갑자기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부분이 굉장히 안정화된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주시장도 환호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네. 작년 말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사실 끝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끝났다고 보는 입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중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제 몇 가지 데이터에서 좀 확연하게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 물가 목표로 빠르게 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상품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에너지 물가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슈퍼코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하고 렌트비를 제외한 서비스업 물가는 여전히 탄탄하지만 이것도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되면 내려오게 될 것이고 끝까지 버티는 임금도 떨어지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사실상 시차를 두고 가장 확신을 갖는 거는 렌트비가 약간은 좀 후행해서 적용이 되곤 하는데 렌트비가 떨어진 것들이 만약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면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는 2%대 중반 정도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2%에 가까이 수렴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승리를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반대편에 서 있는 이제 그 주장의 가장 큰 핵심은 렌트비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떨어져 내려오는 건 맞지만 이 렌트비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고정이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긴축이 완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산 시장에 랠리가 찾아오게 됐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고 부동산 가격의 회복은 매매 시장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렌트 시장의 수요를 높이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작년 말부터 미국이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네. 폭등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렌트비 자체도 변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되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3%, 3.7%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고용이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물론 고점에 비해서 둔화된 건 맞지만 여전히 평시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둔화된 건 아니거든요.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4에서 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임금이라는 건 한 번 올라가면은 하방 경직성이 워낙에 강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성급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신중론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올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22년 말에도 사실상 이제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성장이 둔화되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고 빠르게 물가도 안정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되게 컸었던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23년으로 넘어오니까 다들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약해지고 유가가 내려가고 이러니까 다들 이제 모든 자산이 또 랠리가 보이면서 네. 사람들이 자산 가격 상승에 기인을 해서 소비를 늘리게 되니까 경기 침체가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 23년도 3분기에는요. 미국의 성장률이 5% 가까이 올라가는, 그렇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는 걸 보면서 다시 물가가 고개를 드니까 사실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월에 추가 인상을 또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작년의 사례를 통해 봤을 때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을 늦추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런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노 랜딩 시나리오도 굉장히 있었는데 금리를 낮춘다라는 것 자체가 경제가 상당히 안정적이면 뭐 굳이 낮출 이유가 없이 보통 그 성장기에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해서 네네. 성장을 따라가는데 네. 이게 의도적으로 그 낮추겠다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나름대로 그 사이에 고금리 자체에 대한 부작용을 조금 해소하기 위한 이런 거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컨퍼런스에서 10월 달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였냐면 성장과 물가라는 듀얼 맨데이트 두 개의 목표를 가져가는데 중앙은 미국 연준이 네. 이 연준이 근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답니다. 성장을 포기하면서 특정 하나 물가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목표치에 비해서 무언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영어와 수학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둘 다 90점이 넘어야 안정 가격입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91점 정도 되는데 수학이 70점이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영어 포기하고 수학에 집중해라. 영어 공부하지 마.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 점수가 지금 83, 84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영어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 과거 추세를 보면은 영어 점수는 한 번 안 좋아지면 급격하게 둔화되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미국의 실업률이 괜찮다가 한순간에 경기 침체 이후에 급속히 치솟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연준 같은 경우도 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를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통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2%에 어느 정도는 좀 궤도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성장 쪽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피버팅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좀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연준이 금리를 낮출 때는 어떤 위기의식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네네. 보통 이번에 금리를 낮추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이 환호하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뭐 잘했다 이러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과연 왜 낮출까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그 저성장에 대한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는 아닌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사실 연준이 얘기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데이터 디펜던트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GDP 데이터 같은 경우는 분기가 지나야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도 한 달이 지나야 나오는데 그럼 한 달이 지나서 나온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면 사실상 그렇죠. 후행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연준이 이제 고생을 했던 게 뭐냐면 21년도에 물가가 올라올 때 이거는 일시적인 물가의 상승이라고 하면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포워드 가이던스를 잘못 던진 겁니다. 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실패를 하면서
굉장히 큰 미스를 낳게 되고 연준의 신뢰가 손상될 것 같다고 하니까 데이터 디펜던트로 급격히 돌아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성장 같은 경우를 딱 두고 봤었을 때는 지금은 성장이 미래에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위기의식을 가졌다기보다는 19년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보험적으로 금리를 낮췄거든요. 네. 이 보험적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지만 다른 나라가 흔들리게 되면서 이게 미국에 역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됐을 때 미래에 둔화될 우려가 있어서 이걸 갖다가 선제적으로 예방주사를 놓는다는 식으로 해서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도 과거 19년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험적 금리 인하부터 나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연준이 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 건 맞는데 그래도 빠르게 인하할 것이다 이런 데에 대한 시그널을 명시적으로 던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보험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앞서간 것 아니냐라는 이런 시장의 의구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에 뭐 굉장히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이 폴 볼커가 그 지미 카터하고의 그 이견 차가 있어서 금리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다가 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금리를 낮췄다가 한번 크게 당해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은 잘못해서 너무 이렇게 앞서가다 보면 섣불리 금리를 낮추면서 건드려 놓으면 이게 다시 그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튀게 되면은 얼마 전까지 안정돼 있던 거가 오히려 더 훨씬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교수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제압을 할 때 쓸 수 있는 칼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고금리라는 칼과 강달러라는 두 개의 칼을 휘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해서 1,350원짜리 강달러라는 칼이 있고 그 다음에 5% 가까운 금리라는 고금리라는 칼 두 개로 흔들리는데 이 두 가지로 때렸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휘청거리니까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이 칼로 마지막 이제 심장을 도려내야 되는 건데요. 좀 끔찍한 표현입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시장에서는 환율이 급락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고금리 기조가 확 빠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금리가 5% 가깝던 게 3%대 후반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환율도 1,350원 하던 게 1,200대 후반으로 내려오게 되면 고금리와 강달러라는 칼이 무뎌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무딘 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찌르면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다시 기사회생을 하면서 더 연장전을 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살짝 고개를 들 수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21년도 3월 달부터 2% 물가 목표를 넘어섰고 지금이 이제 24년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벌써 3년째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겹다 이것보다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을 3년 가까이 앓다 보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착화에 대한 이슈가 생겨나게 됩니다. 고착화가 됐다는 거는 하나의 고질병이 되는 거고요. 고질병이 되면은 언제든지 재발을 할 수 있는 위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잡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책에서 쓰신 대로 이게 관성 때문에 3년간 이렇게 무뎌지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서 이때 금리를 낮춰버리면은 이 고금리 상태에 있었던 이런 거에 인플레이션을 견디는 이런 그 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거를 진행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요. 네네. 지금 저희가 기저효과 때문에 2%, 3%가 낮은 것 같지만 실제로 바닥에 생각하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2%, 3%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3%, 5% 떨어져야지 안정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경제가 옛날에는 막 10%, 20%씩 성장할 때, 그 지금 보면 5% 성장하거든요. 네. 그럼 중국이 저성장이냐? 근데 사실 사이즈로 보면 그때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의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하는 효과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물가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진 가격에서 아직도 올라가는데 그 오름폭이 9%씩 오르는 게 아니라 3%씩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전히 이미 너무 높아져 버린 물건의 가격, 여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고 이 가격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실상 올라버린 물가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거고 체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의 기대의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은 총재 코멘트도 저는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을 때는 이걸 갖다 제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마지막 3에서 2로 내려오는 게 목표치가 멀지 않아 보이지만 네. 이 라스트 1마일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런 포인트에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작년 말에 12월 달에 그 미국 연준 위원들 19명이서 금리를 어느 정도 낮출 건가에 대한 그 네, 자료가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네, 보면은 그 19명 중에서 17명이 한 번 이상은 내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과반 정도가 한 3번 정도 내릴 것 같다. 네. 그다음에 단 한 명만이 5번 정도 내릴 것 같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걸 받아갖고 5번 내릴 것 같다. 이게 상당히 좀 확대해서 블러핑하는 이런 경향도 있어 보이는데 네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금년도 2024년도의 그 연준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연준에서 점도표를 찍기에는 점도표 상에서는 사실상 2024년에 3차례 인하를 평균적으로 보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4차례 더 인하를 해서 7차례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그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정도까지 2025년 말에 그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거는 실제로 기준금리를 2024년 한 해에만 6, 7차례를 인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준이 얘기하는 것 7차례 인하를 갖다가 올 한 해에 전부 끝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앞질러 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 달 FOMC 이전에는요.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한 번을 인하할 걸 예상을 했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서너 차례 인하를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연준에서 이번에 이걸 딱 맞춰가지고 시장하고 온라인을 맞춰서 서너 차례 인하를 한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시장에서는 7차례 인하로 내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는 선물을 주는 순간 저는 좀 유치한 말씀이지만 해님 달림에 나오는 호랑이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등장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얘기를 하고 네. 할머니를 잡아먹고 오누이를 잡아먹으러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연준은 이제 시장에서는요. 2019년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2019년에는 연준한테 정확하게 요구했거든요. 금리 인하 멈춰라. 금리 인상 멈춰라. 멈춰주니까 양적 긴축 멈춰라. 멈춰주니까 금리 인하 해달라. 멈춰주니까 양적 완화 다시 해달라. 이 조건을 계속해서 연준이 끌려갔었던 굴욕의 역사가 2019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처럼 연준이 한번 끌려오기 시작을 하면은 계속해서 끌려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되게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지금의 투영을 한 다음에 기준금리를 시장이 원하는 것만큼 많이 낮춰줄 것이다. 이렇게 연준하고 시장의 동상이몽이 이 갭이 좁혀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2024년 내내도 이런 동상이몽은 이 괴리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번을 낮추려고 그러면 FOMC 회의가 8번 했는데 한 번 빼고 그렇죠. 1월 달 빼고는 그냥 네, 계속 이렇게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좀 과도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네. 한편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랑 다른 궤도에서 얘기를 해보면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금융 완화 정책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QE3까지 간 다음에 이제 돈을 액세스를 해야 된다, 걷어야 된다라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과잉 유동성이 됐는데 과연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고 하는 거가 정상화로 가는 길로 제대로 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가 나타나면서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저금리를 맞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10년을 겪어오면서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저금리가 되게 일상화돼.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에브노멀이 노멀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목발을 10년 짚다 보니까 목발이 없으면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저금리 자체가 너무너무 익숙해졌던 겁니다. 근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 당시에는 버냉키 의장이 처음에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도 엄청 난리를 부렸거든요. 이러다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고. 근데 양적 완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 번째까지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멸종된 동물이라는 생각을 한 거고 코로나가 닥쳤을 때는 사실상 그만큼의 양적 완화나 돈을 푸는 데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러면서 이제 1, 2, 3차에 했었던 양적 완화 규모만큼을 그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투하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요. 인플레이션을 40년 만에 한 번씩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너무 과거와 같이 그렇게 낮은 금리를 유지하게 됐었을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이 재발할 리스크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초저금리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의 레벨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연준이 말하고 있는 higher for longer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할 때는 보다 긴 기간 동안 보다 높은 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비교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무엇 대비 높은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그럼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 이 말씀보다도요. 예전에 우리가 익숙했었던 그 애브노멀했던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을 견제하는 쪽에 연준이 초점을 맞추게 되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에도 조금 시각을 돌려가지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금리 역전이 미국하고 한국이 금리 역전이 됐던 적이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 역전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선진국 금리가 이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7회 연속 동결해서 거의 작년에는 뭐 금리 인상이 없었는데 과거에는 대부분 다 미국 금리보다는 우리가 1, 2%는 최소한 높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네. 작년에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의 그 정책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하고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만약에 낮추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이 기준금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기준금리라는 게 사실 갖고 있는 의미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이 5.5입니다. 그러면 숫자 봤을 때는 기준금리에서 2% 갭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느냐?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다 중요한 건 시장금리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라면 우리나라보다는 좀 과격하게 빠르게 낮추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그런 걸 선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는 지금 3.9%고요. 우리나라 10년짜리 국채금리는 지금 3.2, 3.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에서는 2% 갭을 보이지만 10년짜리 국채금리에서는 0.6%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갭이 아주 큰 건 아닐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금리라는 차원에서 좀 바라봤었을 때 우리나라의 물가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 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실질금리 차로 보면은 조금 더 그 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갭이 생각보다는 좀 줄어들어 있다라는 점 감안했었을 때는 대외적인 요인도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 요인에도 포커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변동금리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변동금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을 때는 하는 총재 코멘트도 저는 공감을 하는 게 미국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0.5% 빅 스텝으로 인상하는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이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결국에는 국내 상황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는 급격한 자본 유출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정도의 시장금리 갭으로 유지했다는 면은 저는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을 했었을 때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해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국내 요인에 포커스를 좀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바라보는 것들보다도 국내 요인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에도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서 보다 독자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쓰신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위기의 역사에서 위기는 계속 있었고 계속 극복을 해오는 이런 역사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었는데 뭐 과도한 공포나 너무나 그 낙관주의 성향은 피해야 되겠지만 오 팀장님이 보시기에 그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포트폴리오나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달리 밑에 쿠션을 받쳐줄 수 있는 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뭘 의미하게 되냐면은 실물 경제에서 만약에 충격이 찾아왔을 때 과거에는 쿠션이 있으면 떨어지더라도 이 충격이 변동성이 낮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 보면은 연초에 시작할 때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3.9에 시작을 했고요. 시작하자마자 금리가 빠르게 하락을 해서 3.2까지 내려왔다가 갑자기 금리가 치솟으면서 5까지 갔다가 연말에는 3.9로 내려와서 연초와 연말이 동일하게 끝났습니다. 그럼 사실상 금리의 변화는 없지만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거의 넋이 나갈 정도로 흔들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라는 건데
2024년에도 이런 변동성의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라는 거는 무언가 한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쏠렸을 때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은 굉장히 심리적인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요. 올바르지 않은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포트폴리오를 넓게 펼쳐가는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펼친다는 얘기는 쏠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무언가 쏠렸을 때 반대 방향으로 급격한 전환이 나타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 철학 자체가.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때도 올해 이제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막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의 바깥쪽에 있는 기업들도 조금은 좀 나눠 놓을 필요가 있고요. 주식의 종목 내에서의 분산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이외에 실제로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이 변동성을 잡아주는 자산들 그런 대표님 그렇습니다. 이런 안전 자산들로 실제로 통화의 분산, 금이라든지 아니면 달러와 같은 그런 통화의 분산을 통해 가지고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조금이라도 잡아준다면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실 때 비합리적인 선택에 확 빠져들거나 그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글로벌 시장 인플레와의 전쟁 끝났나라는 주제로 주요국 인플레이션 현황과 통화정책 행보를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전쟁 승리 선언을 외치기 전에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진단해 봤는데요. 좋은 말씀을 주신 오건영 신한은행 사업부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핑 에딧 대표적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1980년대 미국 경제 최고의 골칫거리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리며 성공적으로 제어해낸 폴 볼커 전 미국 연준 의장의 회고록 제목인데요. 끝났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전쟁의 승리 선언에 먼저 도취하기보다 끝났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경계감을 늦추지 말고 위기와 기회 요소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